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에 근무하는 김좌겸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금융강좌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소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인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용어 같은 것도 다 설명을 드려서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좀 편히 들으실 수 있는 또 일반인 누구나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하면 일단 먼저 통화신용정책이 무엇인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통화신용정책은 독점적인 발권력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금리 또는 통화량이 적정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이해하시기에 적정 수준이란 게 사실 상황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겠다는 뜻이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물가 안정을 이룩해야 되고 또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되고 또 이런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차차 이제 내용을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저희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이제 발표하고 나서 관련 언론 기사를 제가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통화신용정책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기사에 보면 하나는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금융불균형 위험 경계, 가계대출, 지급결제에 대해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 준비 가속, 또 추가 국채 매입 검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어들이 이 모든 것들이 통화신용정책에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이 금융강좌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경제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실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용을 아시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까 방금 나온 그 기사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해서 일단 단순히 금리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많은 분야의 정책을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 2021년도에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겠다라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이런 통화신용정책 말고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의 은행 역할도 하고 또 정부의 은행 역할도 하고 또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경제 통계를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자료를 편제하는 업무도 하고 이런데요. 이 다양한 일 가운데서 이제 이거는 저희의 기관 업무 계획이 아니라 통화신용정책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이제 1년간의 계획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일단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국한됐다 하더라도 보도자료 아래 보시면 조그맣게 문의처가 나올 텐데요. 일단 저희 은행 내에 있는 다양한 부서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통화정책국이나 조사국, 금융안전국, 금융시장국, 국제국, 국제협력국 등 여러 이제 부서가 이제 향후,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이제 협력해서 계획을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는 일단 법적 근거부터 좀 딱딱하지만 살펴봄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모든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일단 책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은행도 당연히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그 법 안에 이제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책무를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1조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요. 도입부에 이제 한국은행을 설립할 때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물론 이제 하면서 이제 최근에 한 2021년 개정으로 인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는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이제 목적 조항이 추가되었고요.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은 제 6조에 한국은행은 매년 이제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수립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주체들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이 올해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이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해서 그 기대 자체가 또 저희가 정책 수행이 어떻게 결과로 도출되는지 중요한 경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신용 정책 운영 방향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차례는 먼저 일단 저희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통화신용 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훑어볼 것입니다. 훑어보는 이유가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올해 2021년 통화신용 정책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2020년에 통화신용 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올해 이제 통화신용 정책을 운영할 때 그 환경이 어떨지,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거시경제 변수, 경제 성장이나 물가나 고용이나 금융시장, 물론 이제 금리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에게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 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선행되어야지 정책 방향을 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에 관련된 운영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예측을 바탕으로 2021년도 통화신용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이제 통화신용 정책 운영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은 아마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 기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했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면 벗어나서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중점을 두고 통화신용 정책을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2020년 통화신용 정책 운영 실적은 대부분 다 코로나19 관련된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통화신용 정책 운영인데요. 크게 보면 이제 5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운영, 금융중개 지원 대출, 그다음에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그다음에 시장 안정화 조치, 국채 및 회사채 CP 시장 안정화도 있고 외환 시장도 있겠고요. 그렇게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됐고요. 이러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은도 그동안 법적으로는 사용 가능했지만 전례는 없었던 그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금리 운용 파트입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만 살펴보면 실물경제 위축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큰 폭이란 게 이제 그 전에는 기준금리가 1.25%였는데요. 그 0.5%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제 이 기준금리가 근데 막연히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이제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기준금리란 것은 한국은행이 그 금융기관, 한국은행도 이제 다른 금융기관과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절하고 흡수하고 하게 되는데요. 이 금융기관과 자금 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제 7일물 RP 거래라고 하는 그 거래가 있습니다. 이제 7일 만기로 돌아오는 RP 거래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다시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되팔거나 되사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그 RP 거래라고 하는데요. 이 RP 거래 시 우리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입찰 금리로 사용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금리를 금융기관 거래할 때 원래 1.25%로 이제 2020년 초에는 사용하고 있다가 0.5까지 내려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금리가 이제 사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 자체가 일반 경제 주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일반 경제 주체들의 예금 및 대출 금리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투자 상품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할 때 장단기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시장이 불안해서 좀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겨질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이제 확산이 심해지고 금융시장 불안이 엄청 이제 가중되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특히 금리를 큰 폭 인하했습니다. 3월 이제 여기 보시면 3월 달에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때는 25bp씩 이제 단계적으로 인하를 하거나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격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3월에는 임시금통위를 통해서 50bp를 인하했습니다. 임시금통위란 건 저희가 1년에 8번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회의와는 별도로 임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50bp를 인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금리는 이제 그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것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협의체인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정책,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 협의체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위원들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임기는 4년입니다. 근데 그 금통화위원회 중 총재, 부총재, 한국은행의 총재 및 부총재는 당연직 위원인데요. 부총재의 임기만 3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위원 5인 이상의 출석이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집행부, 그러니까 저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작성을 하고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 결정 방향이나 뭐 이 정책 결정이 미칠 영향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타 또 뭐 위임받은 업무 수행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같이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입니다. 이제 금융지원 대출이란 게 어떤 건지 뭐 사실 생소하실 수 있어서 일단 먼저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떤 은행이 금융중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금융중개 기능이란 게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가계 대출이나 이런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출 제도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뭐 가계 쪽으로는 사실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이제 저희가 주로 장려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더 싼 금리로 이제 돈을 더 지원해 주는 게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순서를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중소기업 대출이 먼저 실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어떤 뭐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분야의 기업에 돈을 지원해 달라고 은행한테 먼저 돈을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어떤 특정 분야, 뭐 신성장 분야, 아니면 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이런 분야에 먼저 대출을 나가면 그 실적을 바탕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대출이 뭐 A은행에서 총 2조가 나왔다. 그럼 그거에 대한 일정 비율, 뭐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저희가 그거보다 더 싼 금액,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3%를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은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예를 들어서 뭐 3%가 아닌 뭐 1%, 뭐 0.5% 이렇게 더 싸게 은행한테 그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그렇게 해서 일단 한국은행이 특정 부문을 사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이 지원한 은행이 될 수 있겠죠. 은행이 민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민간 부분이 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 것에 대한 사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저희가 총 한도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총 18조 원이었는데요.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자금난을 겪게 되니까 저희가 그 자금난을 좀 해소하고자 그 총 43조 원까지 18조 원의 그 한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출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준금리랑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시중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그 은행한테 지원해주는 금리 또한 인하해서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16조 원을 지원했고요.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의 기여도가 큰 창업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 및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설비 투자에 2조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동성 공급 확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지난해 초반 코로나19 위기가 이제 터지고 나서 금융시장 불안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특히 증권회사들이 좀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마진콜을 요구해서 자금 부족 현상에 시달린다 뭐 이런 기사를 뭐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그 증권사의 그 자금 부족 현상을 쉽게 말하면 그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이제 보증금을 좀 그 보증금 성격이 되는 증거금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현상으로 이 금융기관이 그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손실이 크게 입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RP 매입인데요. 아까 저희 초반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RP 매입이란 이제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이 있을 겁니다. 뭐 미국 국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도 있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국채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그 국채를 한국은행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매입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매입하면서 뭐 7일이면 7일, 뭐 3개월이면 3개월 일정 기간 후에 다시 팔 가격으로 파는 거를까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국채를 뭐 1,000억 원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 이후에 3개월 후에 다시 그 국채를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담보로 이제 국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자금 사정이 약화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비정례 RP 매입,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RP 매입을 정례적으로 하는데요. 정례가 아닌 그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비정례 RP 매입을 실시하고 전액 공급 방식 정례 RP 매입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전액 공급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담보 여건에 맞는 담보 자산만 있으면 은행이가 그 증권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그 원하는 만큼 무제한적으로 RP를 매입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유동성은 이제 그 효과가 제한 없이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을 편 것이고요. 또한 공개수장 운영 대상증권, 아까 얘기한 국채 같은 담보가 있는데 그 대상증권 담보의 범위를 좀 확대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자산을 다 담보로 잡을 수는 없고요. 이제 좀 투자 위험이 없는,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손실 최소화 원칙을 항상 견지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다소 낮은 그런 자산으로까지 대상증권을 확대했고 또 그거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 효과를 내는 건데요.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차익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차익 결제를 하려면 신용 리스크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담보증권을 맡겨놔야 됩니다. 그 부담률을 이제 퍼센트를 완화한 거죠. 그렇게 완화한 효과를 통해서 그만큼을 이제 유동성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 증권 회사나 은행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은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 대상증권 확대한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기관도 이렇게 확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부족 현상을 이제 저희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대응을 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그 시장에 대한 안정 조치도 취했습니다. 국고채 단순 매입은 일단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국고채를 단순히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국고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때 국고채를 이제 살라는 사람이 없을 때 국고채를 대신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건데 이 매입은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국고채 단순 매입을 확대했다고 해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정부에 직접 정부에서 인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이제 사실 국채 발행 및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운용을 하는 게 이제 저희 그 세금 조세처럼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정부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부채의 화폐화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통시장,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들, 다른 그 금융기관들이 사는 것처럼 이제 시장의 시장 참가자로서 참가해서 국고채 단순 매입을 했고 그 규모를 확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성 여신제도인 금융안정특별저축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한 기관이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예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이거는 뭐 다행히도 아직까지 신청을 한 그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없는 거고 저희가 예비적인 수요로 신설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 마지막 SPB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로 좀 화제가 많이 됐을 텐데요. 이제 기업에서 이제 회사채 시장이 불안하게 되니까 기업이 자금 조달이 애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은행과 함께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특수 목적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SPB가 이제 특수 목적 기구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요. 이 특수 목적 기구에 저희는 사실 한국은행은 영리법인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를 하거나 뭐 출연을 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정부와 산업은행이 먼저 돈을 납입을 해서 출자를 해서 이제 그 SPB를 설립하고, 그 SPB에 우리가 선순위 대출,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수할 수 있는 대출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SPB에서 그 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 회사채와 CP를 실제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채 CP 매입 기구, 또 저때까지 뭐 전례 없던 조치인데요. 이거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했는데요. 뭐 이 기사도 아마 많이 나서 여러분들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미 연준과 통화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총 6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유동성뿐만 아니라 외환 유동성도 이제 공급한 이제 저희가 이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원화는 기축 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이랑 외국계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이 달러랑 원화 간의 환전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또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연준과 통화 수합을 통해서 미 달러화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 달러화를 경쟁 입장 방식으로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달러화를 공급하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통화 사업을 통해서 외환시장 안정화 좀 성과를 이루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뭐 선물한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돈인데, 이 한도를 좀 더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외환 거저성 부담금 납입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서 외화 유동성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좀 이루고자 했고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 국채를 환매 조건부로 매입하여 미 달러화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RP 매입을 했다는 그런 얘기로, 다시 달러화로 이제 RP 매입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2020년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의 통화시장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을 이제 수행하는 방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어떤지 이제 그 운영 여건을 대외 여건부터 시작해서 뭐 성장, 물가, 시장, 그다음 금융 안정, 이렇게 다 5파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외 여건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워낙 뭐 중요하다는 거는, 크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세계 경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이제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하지만 이제 백신이 상용화되고 뭐 이런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연간으로서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눠 보면, 선진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일시 약화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 등에 힘입어서 회복 흐름은 지속할 전망입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계속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른 신흥국들은 개선세가 다소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세계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 수행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도 일단 전년에 워낙 나빴으니까요. 전년보다 오름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낮은 수요 압력 등으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은 이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이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번 저희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매 분기마다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불안 요인은 아직까지 뭐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 등이 이제 불안 요인을 볼 수 있겠고요. 수출은 이제 글로벌 경기와 교역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설비 투자도 뭐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설 투자 부진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민간 소비는 이제 봉쇄 조치가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뭐 단계 조정이 하향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가계소득 여건도 개선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회복세는 좀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고용 상황은 이제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당연히 고용 부진도 완화될 것 같은데요.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이랑 제조업 같은 이런 부문별로 회복 양상은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 부분도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요인, 그러니까 좀 더 생각보다 좋을 요인도 있고요. 이제 치료의 상용화, 경기 부양책 확대, 그다음 글로벌 무역 환경 개선 등이 이제 경기가 더 좋아질 그런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된다든지 아니면 뭐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방 요인으로 잠재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망을 이제 하면은 이게 뭐 매번 저희가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2020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1.1%로 예상이 되고요. 2021년에는 연간으로 한 3%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와 수출로 나눠 보면, 수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여도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냐는 건데, 2020년 성장에는 거의 수출이 다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망으로 가면서 내수와 수출이 조금 이제 밸런스가 맞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가입니다. 물가는 이제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원 물가는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공급에 따른 변동성이 심한 부분을 이제 뺀 물가라고 하는데요. 둘 다 1% 내외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희 한국의 목표 수준이 그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 목표 수준이 2%이긴 한데요. 이제 그거에는 이제 여전히 하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국제유가 하락이 2020년에 많았는데 그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좀 전년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건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미 낮은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전년도보다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물가 전망 경로에는 물론 상방 요인도 마찬가지로 경제 전망과 마찬가지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둘 다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 안정 목표제 레벨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3%, 2%로 이제 내려왔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기에서 2%의 물가 목표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기적인 시기에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우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금융과 외환시장 그 여건을 보면,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당연히 뭐 대내 위험 요인이 크게 이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이 이제 수시로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게다가 요즘에는 그 금융 외환시장에서 이제 자금 거래가 굉장히 이제 그 기술상의 발달로 쉬워졌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확대될 요인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나 확장적 통화 정책이나 대정 정책 지속 전망 등이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그다음에 취업 기업의 신용위험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전개 양상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법적 근거를 설명드릴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은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금융 안정 상황에 항상 저희가 유의를 해서 그 통화신용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금융 안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가장 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신용입니다. 신용.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은 이제 대체로 원활 전망이나 자금 사정의 어려움은 이제 코로나19 취약 기업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계대출은 일단 증가 규모가 워낙 2020년에 컸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장기적인 수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 수준, 평균 수준보다는 계속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대출은 일단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그 기업 지원이 많아지면서 큰 폭 이 기업 대출이 2020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증가 규모가 이제 상당히 올해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레버리지 확대,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는 그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많아지고 있고 이 부채가 늘어난 것에 기반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 위험은 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 기업 및 취약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 등이 이제 위험 요인으로 저희 앞에 이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저희가 통화신용 정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훑어드렸고요. 그다음에 2021년 통화신용 정책 운영 여건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오늘 강의의 메인 주제일 수 있는 올해 2021년 통화신용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크게 6가지로 보신 대로 지금 보고 계신 대로 6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그 6가지에 대한 그 요약해 놓은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 5가지의 그 주요 꼭지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아마 앞에서 한번 대부분 이제 내용들을 소개한 것들이라서 아마 어떤 내용인지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완화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위험에 한층 유의할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을 통한 성장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용시장 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요구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 시스템의 잠재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들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제도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 한 페이지로 요약할 수 있는 2021년 통화신용 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먼저 기준금리 운영 파트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는 정례 회의가 8번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2021년에 8번의 회의를 앞두고 그 전에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운영하겠다라는 이제 저희 그 운영 계획이라고 큰 틀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이라고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 유지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라는 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나 아니면 현재 금리 수준이나 아니면 시중의 유동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실물 경제가 좀 위축되어 있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좀 어떻게 보면 쉬운 표현으로 낮은 금리를 가져가고 시중 유동성을 계속 풍부하게 가져가겠다고 그런 저희가 의지를 표명한 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준금리를 이제 어느 정도 완화적인 수준에서 운용할 것인지는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코로나19 전개 상황, 그다음 주요국의 정책 운용 상황, 그다음에 글로벌 교역의 여건 등이 국내 거시경제 흐름이랑 금융 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라는 이제 저희 그 정책 의지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 안정에 이제 유의하겠다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법상에도 되어 있듯이 우리가 통화정책 운영 시는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됩니다. 근데 금융 안정 유의는 구체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민간 신용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금융 불균형이라는 거는 이제 금융 불균형이니까 이제 균형적인 수준의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 수준, 즉 부채 수준이 어떻게 저희가 이제 우리 국민 경제에 뭐 회복을 저해하지 않고 그다음에 적정한 수준의 신용 부채 그걸 이제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수준이 있을 텐데 그걸 넘어서는 상황, 그걸 이제 금융 불균형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금융 불균형 상황의 그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에 한층 유의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당연히 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자금 흐름,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 그다음에 가계대출 증가세, 기업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8번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참고로 저희가 이제 1월 되고 조금 지났는데 1월 15일에 이제 첫 번째 저희 기준금리 결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요. 지금 현 수준인 0.5%에서 동결을 했는데 기준금리 결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5일 본회의라고 하는데 본회의가 아침 오전 이제 9시에 있고요. 그 전에 동양보고회의라고 해서 수요일에 통상 이제 목요일 회의면 수요일 이번 달에는 금요일 회의였기 때문에 목요일에 동양보고회의를 개최합니다. 동양보고회의를 통해서 이제 금통위원들, 금융통화위원들 7명이 국내의 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 외환 국제금융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다음 날 본회의를 9시에 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7명이 이제 표결을 통해서 금리 수준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금융시장에 공표를 하고요. 11시 20분 통상 한 11시 20분경 이제 통화정책 방향 공표된 것을 바탕으로 그 총재의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궁금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궁금증을 그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제 총재님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이 발언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또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금리를 결정을 하는 회의다 보니까 금리에 가장 민감한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의 그 기준금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는 그런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뭐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 하는 그 실시간으로 금리도 변동을 하고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긴박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월 달에 회의에 보시면 이제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이 본회의가 1월 15일에 9시에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배포가 되고요. 이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저희 의결문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정책 결정, 그다음 뭐 대외 여건, 국제 경제 여건, 뭐 물가 여건, 금융시장 여건, 그다음 뭐 그런 금융통화위원회 판단 등이 다 하나로 모여 있는 의결문을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7번의 회의가 남은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대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약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저희가 43조 원으로 이제 한도를 18조 원 늘렸던 그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게 저희 일단 정책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성장 부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아무래도 여건 변화가 우리 구조적 변화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요. 이미 코로나19 확대돼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이 증액 효과와 그 취약 부문들의 자금 사정 변화 등을 이제 점검하면서 향후 어떻게 이 제도를 가져갈지에 대한 그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을 하면 그 정책 성과 분석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요. 이 금융중개 지원 대출도 마찬가지로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서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대출 담보 제도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대출을 할 때 저희는 한국은행이 일반 그 은행들한테 민간에게 대출을 할 때는 100% 저희가 적격 담보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적격 담보 증권의 범위가 지금 적정한지 그다음 담보의 위험을 어떻게 하면 저기 좀 더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더 이제 경주할 생각인데요. 통화 정책 운영 여건 변화나 중앙은행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 정책 운영 체계를 재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물가 안정을 2% 수준에서 중기적 시기에 2% 수준에서 물가 안정을 달성하도록 저희가 이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그 미 연준의 최근 이제 그 물가 안정 목표제가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로 이제 바뀌었다는 그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는 이제 저희의 물가 안정 목표제는 2% 수준의 그 달성만 하면 되는 건데 평균 물가 목표제는 어떤 장기적인 좀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평균적으로 2%에 맞추겠다는 게 이번에 이제 연준의 발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왜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완화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이제 현재 그 미국의 물가 목표제가 2% 상당 부분 하회할 거기 때문에 그 평균이 2%가 된다는 거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물가가 2%로 넘어가도 용인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그 미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을 굉장히 완화적인 조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평균 물가 목표제가 우리나라에도 적합한 그 물가 목표 제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실질적으로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 검토는 이제 작년에 다 끝냈고 현재로서는 물가 안정 목표제 운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기로 이제 정부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제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주요국 논의 등을 참고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고용 안정 역할 강화 요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 안정이 현재가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이 목적 조항에 들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게 또 목적 조항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고용 안정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 조항에 고용 안정을 넣는 그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이 뭐 있는 실질적으로 고용 안정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도 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미 연준이 대표적으로 고용 안정을 목적 조항에 들어가 있는 그 중앙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 안정 관련 그 요구에도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와 외부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 어떤 그 방안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의 뭐 여러 번 이제 총재님께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정책 수단이 제한적인 저희는 금리 조절이라는 큰 정책 수단이 있는데 이 큰 정책 수단이 고용 안정에 과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실익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 수단 간 상충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용 안정과 금융 안정이 서로 상충되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 서로 상충되고 이런 그 정책 목표 간 상충 가능성도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런 걸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 안정 역할 강화 요구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논의에 참가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또 경기 부진이 심하시, 그러니까 뭐 코로나 피해가 뭐 다시 예측할 수 없게 커진다든지 하는 그런 경기 부진 심화시에 대비해서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계속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정책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라는 게 제가 그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반 경제 주체들의 그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는 것이 통화신용 정책이 올바로 그 전달되는 실물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들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정책 커뮤니케이션이고 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매 분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라고 해서 통화정책 결정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저희가 연 2회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이라고 해서 2%의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리스크 요인이 무엇이 있을지 등을 충실히 이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통화정책 관련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의 일환으로 최근에 정책 수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 원칙도 약간 수정을 했는데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원칙이라는 것은 그 통화신용정책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그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좀 도입하고 또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책들을 수행하는 게 저희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이기 때문에 그간 일반 원칙에는 좀 다소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는데 그 점을 좀 추가한 내용이 저희 일반 원칙 수정 버전입니다.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 방금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은 다 이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과 같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물가 안정 목표, 뭐 경제 전망 이런 것들 다 다른 금융 강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저희 정책,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경제 상황에서도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사 연구도 이제 당연히 강화해야 되겠는데요. 이 조사 연구라는 것은 이제 당장 어떤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조치는 당장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치는 아니지만 저희 그 한국은행의 경쟁력이고 또 모든 정책 수행의 근본이 되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여건 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 그다음에 분석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구 구성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변화, 뭐 기후 변화, 뭐 저탄소 경제 이런 그 새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 분석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중앙은행도 기후 변화나 저탄소 경제 등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 관련된 그 연구 및 뭐 실질적인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은행도 지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금융 외환시장 안정 도모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대내외 그 리스크 요인에 따라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고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국고채를 이제 시중에 물량은 많은데 그걸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 국고채를 이제 저희가 단순 매입했는데 그 국고채 단순 매입을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 조치 측면에서 언제든 필요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매입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 9월경에 그 저희가 시장의 충격을 저희가 아무래도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 예측하지 않고 이제 그 시장에 들어가서 그 국채를 매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채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매입 시기와 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신용시장 지원 조치, 저희가 앞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신용시장 지원 조치라는 게 금융안정 특별 대출제도, 그다음에 뭐 회사채 CP 매입기구 SPV 설명드린 거 있죠. 그런 것들의 이제 그 지원 효과와 자금 중개 기능 회복 정도들을 이제 점검하면서 계속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가 코로나19에서 한시적으로 취해진 조치들이기 때문에 다 그 조치들의 이제 종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정 특별대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연장을 거쳐서 지금 이제 올해 2월에 마감될 그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데 그런 예를 들면은 그런 조치들의 종료 시점이 도달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더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느냐 이런 그 계속 운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외환 부분 안정을 위해서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현상 발생 시 적절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환 시장에는 사실상 그 중앙은행이 실질적으로 뭐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그 자금 그 변동성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필요시에는 언제든 주저하지 않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불안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 이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몇 개를 상정을 하고 주로 극단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 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을지 이런 그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에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수합 확충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 연준과의 통화 수합처럼 통화 수합을 통해서 우리 외화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고 그것이 이제 시장 안정화의 그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제 통화 수합 확충 노력을 계속 지속할 예정인데요. 스위스 등 만기가 도래하는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수합 계약도 연장을 이제 추진하고 다자간 통화 수합, 다자간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이제 기금을 마련하고 그 기금에서 이제 통화 사업을 하는 건데요. CMIM이라고 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멀티래터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 CMIM이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한 다자간 통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서 외환시장 안정의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조절 수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RP 매입 뭐 이런 것들이 저희 한국은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유동성 조절 수단 개선을 통해서 공개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RP 매입이나 유동성 공급 수단의 활용도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채권 시장 및 유동성 조절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여 통화 안정증권 발행 그 방식 개선, 그다음에 RP 매각 및 통화 안정 개정 등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의 활용 비중 확대 방안 등도 저희가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금융 외환시장 안정에 또 지표금리의 개선 노력도 있습니다. 지표금리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기준금리처럼 시장에서 어떤 다른 금리를 산출할 때 지표가 되는 금리를 이제 지표금리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뭐 CD로 쓰고 있는데 이 새로운 무위험 지표,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용 리스크가 제거된 새로운 무위험 지표의 금리를 이제 공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및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위험 지표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자세히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위험 투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 그러니까 즉 신용 리스크가 없는 단지 시간 가치만 들어있는 그런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뭐 한 번쯤 들어봤던 라이보라는 그 시장 금리가 보통 이제 무위험 지표 금리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조작 사례 그 라이보를 조작하는 그런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라이보 금리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지표 금리를 이제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요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 무위험 지표 금리로 어떤 것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그 논의에 이제 중심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좀 설명드린 금융 불균형 위험에 이제 유의를 하고 이 금융 불균형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제 저희가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불균형, 즉 부채 사이드, 그 일반 경제 주체들의 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이제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 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 같은 게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물론 이제 한국은행은 그러한 가운데 이제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조기 경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저희의 중점적인 금융 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나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그 영향, 건전성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잠재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조기 경보 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이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국내외 금융안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전 관련 현안 및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국내외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는 이제 국제적인 또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인 그 금융업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정하는 그런 기구니까요. 이런 국제기구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을 정합성 있는 기준을 만드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파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급결제 부분의 혁신이 지금 최근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 등 지급결제 부문의 혁신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게 저희 그 어젠다입니다.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감을 잡으실 텐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현물이 아닌 디지털 화폐인 거죠. 이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아직은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이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도 어떻게 정비했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을
하는 이제 방식에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과 뭐 차액 결제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신용 리스크가 제거된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이 있는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더 구현하기 어렵고요. 이런 방식을 과연 이제 우리도 운영을 하고 도입을 한다면 장단점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국내에 실제로 필요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하에서 지급결제 인프라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의 금융결제망 참가, 그러니까 이제 금융결제가 많은 경제주에 느끼셨다시피 이제 결제 수단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이런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런 환경 변화가 결제 리스크, 저희 중앙은행은 사실 결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또 태생적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대응 방안 무엇이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를 하고 그다음 IT 리스크 관리는요. 지급결제 인프라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들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당연히 저희가 결제 리스크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그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뭐 또 중앙은행 역할 확대의 요구도 있으니까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우선 저희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은 이제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의 큰 틀을 1년 단위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부적인 뭐 기준금리만 하더라도 이 큰 틀을 바탕으로 저희가 8번의 회의가 있고 뭐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도 이런 큰 틀을 바탕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시 적기 시행을 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도 뭐 필요시 뭐 한도를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한도를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원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조치들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해서 앞으로도 뭐 관련 한국은행의 정책 수행 그 조치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또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연락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